부동산 금융 보겠습니다. 자, 138조. 자, 요게 부동산 금융에는 우리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나옵니다. 그게 중에서 첫 번째 우리 대표 유형이 있는데 이 대표 유형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대표 유형은 자,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 있죠. 이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해설돼 있죠? 예. 자, 지분 금융 하면은 우리가 뭐십니까? 누구 소유주 개념 생각하세요. 누구 개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소유자 개념을 생각하세요. 되나요?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자금을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부채 금융 하면은 타인 자금을 빌린 것. 부채 금융 하면은 내 돈이 아니죠. 예, 타인 자금, 타인 자본을 빌렸다. 타인 자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 금융을 이 투자자를 우리는 투자론에서 또 무슨 투자자를 하죠? 지분 투자자라고 읽죠. 지분 투자자. 이런 용어들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타인 자본을 투자한 거 융자 받았다. 이걸 저당 투자자라고 하죠. 저당 투자자.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분 투자, 지분 금융. 자, 지분 금융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주식과 관계 있어요. 뭐와 관계 있다? 주식. 자, 그리고 주식을 발행한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주식을 공모한다라는 말을 써요. 이 주식을 발행한다는 말이 주식을 공모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주식을 공모해 주주를 모집하는 거,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는 신디 기획하면 돼요.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 기획하면 돼요. 뒤에 우리는 이거를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분하는 문제니까 신디게이터, 조인트 벤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요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자, 그러면 지분 금융, 주식, 그다음에 신디게이터, 조인트 벤처.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론적으로 노는 게 있어요. 그거를 투자회사. 뭐라고요? 투자회사. 이거는 이 투자회사는 우리가 법이야, 법.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법이에요. 투자회사법에 대해서 내용이니까 이거를 중간중간에 들지만 이거는 법이니까 나중에 쭉 우리가 뭡니까? 휘발성이 강하죠. 휘발성이 강하니까 반드시 마지막 단계는 투자회사법을 또다시 정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회사법 법이다. 투자 리처라고 하죠. 리처. 여기는 자기관리 리처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 구조조정 리처가 있어요. 그래서 리처 이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지분금융 이렇게 있고 부채금융 있어요. 자, 부채금융. 자, 부채금융 하면은 우리가 뭡니까? 사채가 대표적입니다. 사채. 타인 자본 빌린다. 사채를 발행한다. 나라가 발행한 것은 뭘까요? 국채. 사채, 국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아, 이거는 부채금융이구나 하는 거죠. 어떤 말이 들어가면 사채, 그다음 국채, 공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것이 뭐다? 부채금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유동화 회사 있는데 유동화 증권 ABS 있어요. 예, 그래서 요 B가 담보라고 담보를 조건하러 발행하는 증권이다. 근데 요게 자산을 담보로 한다. 어센트 해가지고 자산 담보 증권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거 MBS가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요? MBS. 자, 우리가 여기서 내용적으로는 ABS나 이런 거는 거의 내용적인 문제가 안 나오고 내용은 MBS. 여기서 M이 뭡니까? 모기지입니다. 모기지. 이게 주택 저당 담보란 거예요. 이거는 자산 담보고 그럼 자산은 주택뿐이 아니라 토지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범위가 더 넓죠. 그래서 우리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택에 대한 금융이니까 일반 서민들이 MBS 있죠. 자, MBS는 또다시 그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MPTS가 있고 MBB가 있어요. MBB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혼합형이 있어요. 혼합형이 MPTB가 있어요. 자, 요 T 그 다음에 B였죠. MPTB 이게 혼합형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MO가 있어요. CMO 다계층 채권 이것이 전부 다 MBS다.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자산 뭐라고요? 자산 유동화 증권 그 다음에 주택
저당, 담보 이것도 유동화 제도입니다. 근데 유동화 회사법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PF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뭐가 있다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채 금융입니다. 그런데 지분 금융도 아니고 부채 금융도 아닌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메자닌 금융 이렇게 하면 무슨 금융? 메자닌 금융 이렇게 말합니다. 메자닌 금융. 메자닌 금융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뭡니까? 처음에는 사채였어요. 사채인데 먼저 주식으로 전환한다. 전환사채. 전환사채. 사채. 자, 이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전환사채. 전환사채. 됐나요? 뭔가 바뀐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요거. 자, 그래서 그게 보면은 대표 유행 보세요. 예. 부동산 개발 사업을 재원 조달 방안 중 지분 금융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했죠. 자, 기억해 보니까 신주 인수금부 사채 돼 있죠. 신주 인수금부 사채는 이건 뭐냐? 메자닌 금융에 속해요. 자, 앞에 뭐냐? 전환사채도 있고 방금 뭐다? 신주 인수금부 사채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채인데 신주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말이 있고 사채인데 주식으로 전환한다. 둘 다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있다. 메자닌 금융이 성격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산 유동화 증권 이게 뭐다? ABS라고요. 됐나요? 그럼 부채 금융. 자, 그래서 자 기억은 뭐냐? 메자닌 금융이고 니은은 부채 금융이고 그 다음에 신디게이트는 뭐냐? 지분 금융이고 공모가 뭐죠? 주식 발행하는 것이 공모예요. 그럼 지분 금융이고 그 다음 주택 상한 사채 사채 들어갔죠? 부채 금융이고 투자회사 들어갔죠? 투자회사가 뭐다? 지분 금융이고 자산 담보 담보란 말이 들어가면 뭐다? 무조건 담보가 뭐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 제공하죠. 그럼 부채 금융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형은 주택 저당 채권 MBB 들어갔죠. MBB는 MBS 일환이죠. 부채 금융이다 하는 거죠. 밑에 해설 부분 보면서 반드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됐습니다. 그 외에서 이제 신탁, 정서 이런 것도 부채 금융입니다. 자, 그럼 1번도 넘어가고요. 이런 문제는 크게 많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에서 2번 문제 봅니다. 틀린 것은 있는데 그 틀린 것 중에서 3번에 보니까 자, 일반적으로 융자 기간이 길고 융자 비율이 낮을수록 금융기관을 대출 위험도는 높다라고 했는데 융자 기간이 길게 하고요. 되나요? 네, 융자 비율이 낮을수록 금융기관을 대출 위험도가 높다 했는데 자,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융자 기간이 길고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전부 다 길고 높을수록 위험이 높다는 거죠. 융자 비율이 낮은 것이 아니고 융자 비율이 낮다는 것은 빌린 돈이 적다는 말이죠. 그럼 빌린 돈이 적으니까 그거는 뭡니까? 위험이 낮다는 거죠. 융자 기간이 길면 융자 기간이 짧으면 빨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융자 기간이 길고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다음 3번 문제는 틀린 것을 고르면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1번 문제 보세요. 자, 올해는 여러분이 나중에 마지막에 이거는 법이니까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이 올해 계속 강조될 거예요. 올해는 주택도시기금, 도시기금 이걸 강조될 테니까 그거를 나중에 내가 정리해 줄 거예요. 주택도시기금 그 몇 가지 안 되니까. 자,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은 입주자 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입니까? 자금하고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자, 꼭 반복해서 알아두세요. 알겠나요? 이거 처음 들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이라는 모으는 거죠. 자, 무엇을 입주자 저축으로 모으는 거고 또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해서 대금을 마련한다. 자, 이거 한 번쯤 알아두고. 자, 그 다음 4번 보세요. 4번에 보면 금융기관은 있어요. 금융기관은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담보 인정 비율을 높입니까? 낮춥니까? 방금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 소득 대비 비율도 낮춰야 되죠. 둘 다 낮추는 것이 위험 부담을 줄인 겁니다. 자, 요게 LTV 우리가 기본산적으로 계속 오는 공식이죠. 금융 파트에서는 이 공식을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융자를 얼마 받느냐 할 때는 정부가 뭡니까? LTV를 제한하고 DTI를 제한하죠. 그래서 LTV 놓으면 LTV가 뭐다? 대부 비율, 융자 비율이죠. 그럼 LTV 비율이 놓으면은 요게 무엇을 곱합니까? 부동산 가치, 부동산 담보 가치에 대한 비율이죠. 그럼 부동산 가치를 곱해서 융자 가능액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 말이야. 되나요? 그럼 정부 대출 기간은 융자가 높으면 위험이 크고 융자가 낮으면 위험이 적다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요것을 LTV라는 거죠. 그다음 DTI 있죠. DTI라는 건 DTI 놓으면은 뭐다? 소득. 자, 뭐라고요? 인컴, 소득입니다. 그럼 DTI 비율을 놓으면 무조건 여기에 뭐를 곱한다? 소득, 연소득을 곱한다. 연소득을 곱해서 뭐를 구한다? 원리금. 자, 원리금을 구합니다. 자, 그럼 원리금을 구하고 나서 나눕니다. 여기서 저당상수. 원리금을 구하고 나서 뭘 나눈다? 저당상수를 나누면 이것이 뭐가 된다? 융자액입니다. 됐나요? 결과적으로 이 DTI는 처음부터 융자액을 구하는 건 아닌데 요 원리금 상한액을 구해놓고 저당산을 나누면 그것도 융자 가능을 구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뭐다? 융자 금액은 낮아지는 거고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이 융자액도 높아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예, 요거 공식 반복하세요. 자, 그래서 4번 틀린 이유 알겠죠? 위험을 줄이려면 둘 다 비율을 낮춰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답은 4번입니다 하는 거죠. 자, 그게 5번에 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있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신용채무죠. 신용이 들어갔으니까 신용채무가 되겠죠. 자, 기금이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비기금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다. 그 용어 자체에서 안에서 문장에서 답을 찾으세요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 4번. 자, 옳은 것은 있는데요. 자, 주택 건설하면 공급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건설은 건축하는 거죠. 그럼 공급자 금융이 되겠죠. 그래서 건설을 하면 촉진한다. 그럼 맨 뒤에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소비 금융이 아니고 소비 금융은 소비자입니다. 이거는 개발 금융이라 해야 돼요. 무슨 금융? 개발 금융 또는 건축 대부. 개발 금융, 건축 대부라 말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는 있어요. 부동산 대출 자금을 장기 고정하였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 패키지라고 하죠. 묶어서 취급하여 유동화시킨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답은 2번 맞죠? 자, 그 다음 3번은 주택금융시장 중 금융기관이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시장을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 하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서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주택자금 대출시장이다 했는데 둘 다 용어가 바뀌었어요. 답이 넣었죠. 뭐가 바뀌었다고요? 위아래가 바뀌었다고요. 자, 앞에는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했잖아요. 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주택자금 대출시장이고 알겠죠? 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서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 주는 것을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요. 이해됐나요? 다시 예금을 받아가지고 빌려주는 거 이게 대출시장이고 됐나요? 대출기관이 뭡니까?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것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가지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여기 있죠. 금융기관 있죠.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럼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누구로부터 자금을 유입받아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입받는다. 이게 공급시장이라고요. 됐나요? 그럼 투자자들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넣는 거 이게 공급시장이라고요. 그러면 이 금융기관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 돈을 쓰는 사용자가 있겠죠. 그럼 사용자에게 이 투자자로부터 공급시장에서 예금이 들어왔죠. 예금 들어온 것을 그 예금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빌려주죠. 그럼 이거는 뭐죠? 대출시장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투자자로부터 금융기관에 오는 것은 무슨 시장? 공급시장.
그러면 예금을 가지고 뭡니까? 사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뭐다? 대출시장. 알겠죠? 그래서 앞과 뒤가 바뀌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은 주택 경기가 가열되었습니다. 그럼 주택 가격이 급등하죠. 그러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해야 됩니까? 축소를 시켜야 되죠. 우리가 주택 시장이 가열되니까 정부가 계속 뭡니까? 금융 자금을 옥죄잖아요. 그리고 LTV, DTI 비율을 낮추잖아요. 하는 거죠. 축소죠, 축소. 자, 5번 지분 금융은 아까 누구한테 빌린 거예요? 소유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은 부채 금융이고 소유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을 지분 금융이라고 하죠. 자, 타인 자본을 조달한 것이 아니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5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금융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이 주택 도시 기금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원은 아까 주택도시기금은 이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서 조달한다 했어요? 입주자 저축 자금으로 조달하고 국민주택 채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했죠. 다시 방금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거 생활을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건설 줄 거면 되죠. 국민주택 건설 또는 국민주택 건설 대지 조성 사업 두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주택도시기금이라고요. 그러면 이 주택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그래 대지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땅이 필요하죠. 그럼 대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것이 기금이라고요. 그럼 이 기금은 아까 어디서 기금을 조달한다 했어요? 입주자로서 예금을 받아서 조성되거나 국민채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했잖아요. 됐나요? 2번 주택금융공사죠. 주택저당채권의 평가 및 실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서 일정 기간 보유하기도 하고 장기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택자금을 대출을 지원해 준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MBS 있죠. MBS가 뭡니까? 주택저당담보부증권이라고요. 그럼 이 주택저당담보부증권이 어떤 뜻이었어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일반 국민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주택을 담보로 많이 대출해 주죠. 일반 서민에게 대출할 때는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곳간이 비겠죠. 그럼 곳간이 예금이 비니까 더 이상 대출 업무를 할 수 없죠. 은행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주택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대출해 줬죠. 그게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저당채권을 가지고 있죠. 이 저당채권을 누구한테 넘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긴다고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거를 넘겨주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자금을 조달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뭐한다? 주택자금을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각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저당채권은 뭡니까? 담보로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안전하게.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도시보증공사 나왔어요.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입주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대출이 가능하다. 안 됩니다.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국민주택 규모 반했으면 가능합니다 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에 주택 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자, 용도하면은 우리 국민주택, 준주택 자,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개념이 나와요. 무슨 주택? 국민주택과 준주택을 건설하거나 준주택을 건설하는 행위. 그러면 그거를 국민주택을 구입한 것을 또 임차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것. 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민주택을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그럼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지 조성 사업입니다. 근데 4번에 보면 국민주택 이상 했죠. 국민주택 이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국민주택 이상은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건설, 그다음에 뭐냐? 구입, 임대, 개량, 또 자금이 필요하니까 융자. 자, 특징 있죠. 다시 무슨 용어가 들어가요? 자, 특징 여기 다시 거기 맥락을 적어보세요. 건설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 구입을 하고, 임대를 하고, 그럼 수선 행위를 하죠. 수선하는 거 개량하죠. 그리고 건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땅이 필요하다. 대지 조성 사업을 하죠. 그럼 이런 구입과 건설하면 전부 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융자 지원이 이루어진다. 됐죠? 다시 건설, 그 다음에 구입, 임대, 개량,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 그 다음에 융자. 한번 요리 찍으면 되죠.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무엇을 위하는 겁니까? 국민주택과 그 다음 준주택에 대해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거기 주택도시기금 용도다. 이런 거죠. 자, 올해 그래서 내가 주택도시기금 올해 강조합시다. 작년에는 우리가 뭐가 나느냐면은 정책적인 문제나 금융 파트에서 우리 일반 주택, 공공주택이 뭐고 민간 임대주택이 뭐냐. 그것도 원래 안 노는데 잘 안 노는 건데 하도 이제 언급되다 보니까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에 대한 구분 내역이 났다고요. 그럼 올해는 안 놓아. 그런 문제는. 한 번쯤 노는 문제는 계속 노는 거지 않으니까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슈가 되니까. 그럼 올해는 뭘 좀 신경하자? 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고 이제 2번 갑니다. 저당 상환 방법 있어요. 무슨 방법? 저당 상환 방법 있죠. 자, 저당이라는 것은 저당 딱 놓으면 뭘 생각해야 돼요? 돈을 빌렸다 하는 거죠. 그럼 돈을 빌렸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것은 저당하면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갚아야지. 그럼 갚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따라갈까요? 하는 거죠. 우리가 상위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융자를 받으면 갚아야 될 원금이 나오죠. 그럼 원금을 대해서 이걸 몇 년 동안 빌릴 것인가 하는 상환기간 오죠. 그럼 그 상환기간 동안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수수료가 뭐가 나요? 이자율이 나오죠. 이자율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금과 상환기간과 이자율이 나오고, 그러면 이자율이 나오면 언제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언제 지급할 거냐? 이자율이 나옵니다. 그럼 지급 시기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융자 받으면 원금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상환기간이 나오고 이자율이 나온다고요. 요것을 가진데, 그런데 요 이자율이 이제 우리 문제의 핵심이다 하는 거죠. 뭐다? 이자율이 핵심이다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자율은 우리가 무슨 이자율과 무슨 이자율을 했죠? 고정이자율 있죠. 무슨 이자율? 고정이자율, 그리고 일반 변동이자율이 있다. 근데 이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식이 있어요.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식이 무슨 이자가일까요? 약정이자, 계약이자, 그들 맹목이자 똑같은 말이에요. 자, 무슨 이자? 약정이자라기도 하고, 약정이 뭡니까? 계약했죠. 그래서 계약이자라기도 하고, 그다음 이거를 뭐를 다르게 맹목이자라기도 한다. 이 외운과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럼 이거는 약정은 계약은 누가 했겠어요? 누구와 하면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입자 왜 약정한 거죠. 그 약정을 어떻게 했다? 고정이자로 약정했습니까? 변동이자로 약정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항상 이 약정이자는 꼴 뭐와 무엇을 구조됩니까? 대출기관이 가져가야 될 요구 수익률이야. 대출기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가져갈 될 요구 수익률이라고 해요. 우리 요구 수익률은 최대한의 수익률이에요. 최소한의 수익률 개념이에요. 최소한의. 그래서 대출기관이 가져갈 그거를 뭐다? 실질 이자율이라고요. 자, 실질 이자율하면 무슨 기관 생각하자? 대출기관이 가져갈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출기관은 손해 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대출 기관이 소비자에게 돈을 빌린 거는 대출 기관이 소비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요. 그 위험 중에서 대표적인 위험 할증률을 플러스 한다고요. 그 위험 할증률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플레라고요. 인플레 위험이라고요. 됐나요? 이때는 예상 인플레라고요. 실현된 것이 아니죠. 예상되는 인플레를 높여가지고 한다. 그 외에도 위험에 대한 대가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이 위험 대가는 일반적으로 잘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는 약정 이자는 실질 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가 그다음 위험 대가까지를 약정 이자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거는 대부분 언급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고정 이자율, 변동 이자율로 말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대출 기간이 실질 이자율을 10%로 정해 너무 높나? 요즘 금리도 낮은데 5% 정했습니다. 근데 돈을 빌릴 때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예상했어요. 이거를 몇 프로? 3% 예상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약정했을 때는 이 금리가 몇 프로 되죠? 8% 됩니다. 자, 5%, 3%, 8%야. 자, 여기서 이것을 어떤 금리로 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뀐다. 근데 이거를 일이 딱 정리되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자주 풀었다면 바로 판단에 딱 쓴다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고정이자율 방식은 대출 기간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이거만 딱 나면 답이 나와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위험 증가를 못한다.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위험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방식이 고정이자율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변동이자율 방식은 대출 기간이 위험을 누구한테? 차입자에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이 개념만 이해한다면 답이 바로 나와요. 됐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금리가 첫 번째 예상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얼마였다? 3%였어요. 근데 이 금리가 높아졌어.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어. 2%로. 그러면 인플레가 얼마 되죠? 5%. 위험 부담이 높아졌죠. 그럼 요 부담을 무슨 금리를 할 때? 고정금리를 한다면 이거를 반할 수 있어 없다? 이것이 안 변한다는 말이 고정금리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8%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요 위험적인 문제를 누가? 대출 기관이 그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대출 기관이 수익률이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고정금리 하면은 인플레가 상승하면은 대출 기관이 수익이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몇 프로 돼요? 3%가 되는 방식이 되죠. 됐나요? 그럼 변동금리 방식을 한다면 변동금리 방식하면 요 2%적인 문제가 5% 되더라도 이것을 뭐한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2%를 어디에다가 붙인다? 이렇게 온다고요. 여기에다가 2%. 그리고 이게 변동이라. 약정 이자율을 변한다는 거죠. 그럼 8%가 아니고 2%를 붙여서 몇 프로? 10% 만든다고요. 그럼 10% 만드니까 요거 올라왔죠. 여기 10% 됐죠. 그대로 뭡니까? 5%가 5% 되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방식은 약정금리를 변하는 거고 고정금리 방식은 약정금리를 손을 안 대니까 결과적으로 대출 기간을 실질 수익률이 줄어든다. 됐어요? 네, 요 논리가 기본이다. 자, 그럼 기본 이론이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이자율 방식. 자, 고정이자율은 이자율이 변하지 않죠. 그럼 고정이자율이 만약에 여기서 5%라고 했을 때 5% 했을 때 금리가 시장금리라죠. 무슨 금리?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 있어요. 이 금리가 상승했다. 시장금리가 높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7%가 되었을 때 하는 거고. 자, 금리 하락기다. 금리 상승기다. 자, 금리 상승기다. 금리 하락기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시장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낮다는 거예요. 3%.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고정금리 방식에서 이 논리가 된다고요. 고정금리 방식 금리가 상승했다면 일단은 대출기관하고 차입자하고 빨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는 거죠. 왜? 금리가 높아져도 그만큼 2%를 더 받아내지 못하니까 수익이 악화된다는 거죠. 자, 그럼 차입자는 뭡니까? 금리가 올라도 5%는 찍으니까 유리한다 이 말이죠. 됐나요? 불리, 그 다음에 유리 된다고. 그럼 불리한 쪽이 누구한테? 차입자에게 뭐를 유도한다? 조기 상한을, 이거는 유도한다는 거예요. 유도. 조기 상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조기 상한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상승기는 대출 기간이 차입자에게 조기 상한을 유도한다는 말이고, 그럼 유도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뭘 줘야 돼요? 뭔가 뭔가 미끼를 줘야 되죠. 미끼를 줘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조기 상한에 대해서 뭡니까? 할인제도. 뭐 한다고요? 할인제도를 도입한다. 할인제도를 도입하더라. 자, 그러면 금리가 하락할 때 대출 기간과 차입자 간에 뭐 합니까? 대출 기간이 일단 유리했죠. 그럼 차입자는 불리했죠.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내는 3%가 됐는데도 5% 줘야 되니까 이자를 많이 주죠. 그러면 이 불안한 쪽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조기 상한이 시도되겠죠. 조기 상한이 시도된다고요. 그럼 조기 상한이 발생하는 것은 뭡니까? 금리 상승기가 아니고 금리 하락기다. 그래서 이 조기 상한을 가지고 계속 묻는다고요. 그런데 금리가 하락할 때 뭐 된다? 조기 상한이 발생한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그 조기 상한에 대한 위험 부담은 누가 있어요? 대출 기관이 조기 상한의 위험을 안고 있죠. 왜? 내가 고객을 확보했는데 고객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수익이 줄잖아요. 처음에는 유리했지만 차입자가 조기 상한 해버리면 수익처를 읽으니까 조기 상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조기 상한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 조기 상하면 죽는다.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하죠. 그래서 만기 전 변제 수수료. 그래서 대출 기간이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게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기 상환에 대한 수수료, 만기 전 변제 수수료, 수수료 개념이 여기 옵니다. 됐나요? 만기 전 변제 수수료 개념이 옵니다. 자, 이거 기본 개념. 자, 그다음에 고정 이자율을 대출받았을 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고정 이자율 대출 방법에서 뭘 갚아야 돼요? 원금을 상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이 두 개를 원리금이라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이 원리금이다. 자, 이것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원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자, 원금 균등은 요게 전체가 원리금이 있다면, 금액이 있다면, 요게 대해서 기간이 있다면, 여기서 뭐가 균등하다 했어요? 원금이 균등하죠. 그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이 원리금이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이 원리금입니다. 그러면 원금은 요 밑에 이렇게 수평을 그리고 있다. 자, 뭐가 수평을 그리고 있다? 원금이 수평을 그리고 있는 것이 원금 균등 상환 그래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자라는 것은 초기에는 이자 부담이 원금 잔고니까 이자 부담이 크지만 가면 갈수록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뭐한다? 낮아지겠죠. 낮아지죠. 그럼 이거는 이자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 요 두 개를 합한 것이,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원리금이니까 원리금은 이 두 개 합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원리금도 뭐 됩니까? 이렇게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이 요런 빚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금은 뭐한다? 매기 균등하는데, 자, 이자와 원리금은 뭐다? 체감 된다 이 말이야. 되나요? 이것이 뭐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금액이 있고 그 기간이 있다면 요 전체 금액에서, 자, 원리금이 균등하다 했죠? 그러면 요 전체 이게 두 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것이 원리금이 수평이라고요. 뭐가 수평이다?
원리금이 그리고 그래프를 볼 때 원금이 수평인지 원리금이 수평인지 원리금이 수평이고 원리금 균등이고 원금이 수평이 돼 있으면 뭡니다? 원금 균등이고 찾는데 어렵지 없죠. 근데 이 원리금 균등 상황은 그 원금 상환액은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가 있어요. 높아지는 구조가 있고 이자 부담은 여기서 초기 부담은 크지만 가면 갈수록 또 떨어지는 구조가 있어요. 됐나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은 뭐다? 기간이 지날수록 체정합니다. 이자는 체감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체감하고 체중 비율을 같겠죠. 낮아지는 비율과 높아지는 비율이 같아야 요 원금이 일치되겠죠. 이해됐나요? 요 두 개 합이 됩니다. 이런 그림이 되는 거 원리금 균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정식 또는 최정식 상환 방식이라죠. 점정식, 최정식 상환 방식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론이고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고 여기서 이제 대출기관과 금융기관 간에 뭡니까? 이자를 주고받을 때 대출기관은 뭡니까? 원금 상환기간을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대출기간은 위험을 줄이려면 융자기간을 짧게 하는 걸 원하고 돈을 빌린 사람은 길게 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또 특히 우리가 변동이자율 방식에는 무슨 이자율? 변동이자율. 변동이자는 이자를 조정해야 된다고요. 이자를 조정하는데 그 이자 조정 주기를 대출기간은 이자 조정 주기를 짧게 하는 걸 준다. 왜? 위험을 빨리빨리 증가시키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차입자는 늦게 하고 싶어. 그래서 대출기간은 변동이자율 방식에서 이자 조정 주기를 한다. 짧게 하는 걸 좋아하고 차입자는 길게 하는 걸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리고 대출기관 입장에서 이자를 받는데 1년 연 이자율이 있어요. 한 번 받는 것보다는 한 번 받는 거는 여러 번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왜? 중간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적립을 시킬 수 있어요. 복리 이상 계산이 되니까 이자를 무슨 계산? 복리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공식이 변동이자율 공식이 있죠. 무슨 공식? 변동이자율. 자, 변동이자율을 실질이자 금리를 만들 때 이 대출기간이 실질이자율이 있어야 위험 부담에서 약정을 하겠죠. 근데 요 대출기간의 실질이자율에 대해서 위험 부담할 때 변동이자율 이자율이 있어요. 자, 그럼 변동이자율은 뭐와 무엇이 되나요? 기준금리라는 거 있죠. 플러스 무슨 금리? 가상금리. 요거는 변동금리만 정하는 거죠. 그러면 기준금리는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뭘 합니까? 코피스 금리, CD 금리. 일반 시중에는 코피스 금리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무슨 금리와 무슨 금리를 한다? 코피스 금리. 그다음 CD 금리. 자, CD는 일반적으로 ABC 세 번째 3개월 주기고 요거는 6개월 주기로 일반 변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기준금리라 있죠. 기준금리. 이건 가변적이다, 불변이다? 가변이다 말이에요. 가변. 이것이 기준금리가 계속 변하면서 변동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가변적이라는 거죠. 자, 가상금리는 대출 초기, 자, 차입자의 신용도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럼 이거는 대출 초기에 결정합니다. 언제 결정한다고요? 대출 초기에 정해집니다. 그럼 대출 초기 정하니까 이거는 뭐다? 불변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라 해서 다 변하는 게 아니라 가상금리는 고정, 기준금리가 변한다. 됐나요? 가상금리 고정, 기준금리가 변한다. 됐나요? 요것을 변동이자율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변동이자율이 우리가 갑자기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져요. 계속해서 높아지면 차입자는 부담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정할 때 최고 상한제를 둬야 된다고요. 무슨 상한제? 변동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더 이상 올리지 마세요. 최고 상한제를 도입한다고요. 됐나요? 그럼 최고 상한제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최고 상한제도다. 금리가 5%, 7%,
8%, 9%, 10% 계속 오른다고요. 그럼 대출자는 부담이 커지죠. 자, 그래서 최고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자, 계산 문제가 나오겠죠. 계산 문제는 어디서 계산 문제가 나올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을 균등한 거 계산해서 나오겠죠. 또 원리금 균등할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계산 문제가 있겠죠. 이런 계산 문제가 있었고, 그럼 여기는 계산 문제 말고 이제 이론이에요. 이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이론이 나왔다고요. 두 개를 비교하는 이론. 초기에 원금 상환액이 어느 게 크고 적습니까? 중간 시점에 20년 상환 기간에 10년이 지났을 때 어느 것이 원금 횟수가 빠릅니까? 이런 걸 낸다고요. 그는 고정적으로 자주 그냥 정리를 해둬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보죠. 자, 141쪽에 저당의 상환 방법이 있어요. 자, 대표 유형 봅시다. 자, 1번에 보니까 틀린 것을 물었는데 1번에 코피스 금리는 코피스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무슨 금리? 변동금리다. 변동금리의 무슨 금리다? 기준금리. 자, 코피스 금리는 기준금리다. 어떤 방식에서? 변동금리 방식에서 기준금리로 한다. 그 다음에 2번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는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하죠. 그리고 시장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죠. 대출 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3번 변동금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하는 방식. 줄 거야죠. 누구한테 증가한다? 차입자 증가. 그래서 고정금리는 위험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있고 변동금리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알겠죠? 자,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자, 뭔가 보세요. 우리가 딱 나왔을 때 이런 그림 그리지 말고 딱 봐서요. 원금 균등 방식이라 했잖아요. 그럼 일단은 뭡니까? 원금이 균등하죠. 원금이 그 말대로 균등한 거야. 원금 균등이니까. 근데 두 번째는 매기 지급되는 이자입니다. 이자는 어떤 방식을 하든 이자 부담은 감소합니다. 되나요? 이자 부담은 뭐 한다? 매기 감소합니다. 이거를 감소한다, 체감한다요. 왜 그러냐면은 이자 계산은 항상 자 이자입니다. 이자는 항상 어떤 게 원금 잔액이다. 잔액에 대해서 한다고. 잔액 곱하기 고정 이자율. 이자율입니다. 이것이 이자라고요. 그럼 잔액은 원금 잔액은 계속 감소하겠죠. 갚고 하면 계속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자도 감소를 받겠다. 그래서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해요. 그럼 이자는 무조건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이자는 무조건 뭐한다? 체감한다.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합하면 뭐가 돼요? 원리금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고정이지만 이게 체감하니까 원리금도 뭐하죠? 체감할 수밖에 없죠. 이해됐나요? 저 그림 보지 말고 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 원리금 균등이죠. 자, 원리금 균등이 났다. 그럼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뭡니까? 원리금이 균등이니까 원리금이 뭐하다? 균등하다. 그럼 원리금이라는 것은 뭐와 무엇의 합이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구성됐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 원리금은 균등합니다. 답이 나왔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뭐가 된다 했어요? 체감하죠. 그러면 이것이 균등하려면 이것이 감소된 만큼의 비율만큼 원금이 높아져야 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복잡한 이론이 아니고 이렇게만 이거를 먼저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자를 먼저 딱 생각하면 답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또 갑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은 매기 상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뭐한다? 감소. 자, 그 다음 원리금 균등이죠. 매기 상하는 원금액이죠. 점차로 감소가 아니고 증가.
원리금이 그렇게 빨리 생각. 원리금이 균등하니까 원리금 다음에 이자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요. 다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은 원금 균등은 원금을 먼저 생각하고 원리금 균등 원리금을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먼저 뭘 생각하라? 이자를 생각하면 원금이 어떻게 될지 바로 답이 온다고요. 순서가. 자,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이 같잖아요. 그럼 이자는 감소하잖아요. 그럼 원리금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원금 상환액은 증가돼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이런 논리. 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감소가 아니고 증가 이렇게 됩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옳은 것은 있는데요. 자, 1번에 변동금리 대출 이자율을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게 대출자로 더욱 많이 증가된다.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더욱 많이 증가되는 것이 네? 맞습니까? 차입자에서 주어를 보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용어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용어 때문에 국어 때문에 언어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대출기간 짧게 할수록 변동금리 대출기간 짧게 하면 누가 유리해요? 대출자가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증가하는 거지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데 용어 때문에 또 틀리면 안 된다. 1번 틀린 이유 알겠습니까?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아니고 대출자에서 뭐냐 차입자로 증가가 더 많이 된다는 거죠. 자, 2번 코피스가 상승하면 코피스를 기준금리를 하죠. 그럼 변동금리는 상승하겠죠. 변동이자율이죠.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를 할 것이 변동이자죠. 그럼 기준금리가 높아지니까 변동이자도 높아지겠죠. 간단해요. 공식을 가지고 이론이 간단히 되는 거죠. 자, 틀리고 3번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간은 금리 상승이야. 자, 고정금리 금리 상승 그럼 차입자는 조기 상환으로 인한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는 게 아니죠. 조기 상환은 언제 한다고요? 금리가 하락할 때. 조기 상환은 언제 한다? 금리가 하락할 때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시도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합한다. 이거는 변동금리 방식이라 했죠. 고정금리 계산식이 아니라 했죠.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합하는 것은 뭐다? 변동금리 공식이다. 자, 5번 고정금리 저당에서 시장 이자율이 있어요. 저당 이자율보다 낮다라고 했죠. 그럼 이것이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시장 금리가 저당 이자율이 고정 이자율이에요. 이보다 낮다는 거예요. 낮으니까 조기 상환이 직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 뭐 여러 가지 풀 필요 없어요. 방금 이것만 끝나면 되고. 자,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보면 다음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주택 저당 대출 상환 방식은 있어요. 방금 내가 있는 방식이 뭡니까? 원금 균등은 원금을 먼저 확인하고 원리금은 원리금을 확인하면 된다고요. 지금 기억은 뭡니까? 요 그래프가 원리금 지급액이 되어 있죠. 원리금 지급액이 수평이 되어 있잖아요. 원리금 지급액이 수평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되어 있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러면 정답은 1번과 3번 중에 있겠죠. 1번과 3번 중에 답이 있고 근데 대출 잔액이죠. 자, 니은은 대출 잔액이 점차 뭡니까? 체감하고 있죠. 대출 잔액이 체감하고 있어요. 체감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됐습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되겠죠. 됐나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자, 아까 봤어요. 지금 방금 기억은 원리금 균등에 쉽게 찾았어. 근데 여기서 이자가 원금이죠. 원금 잔액이잖아요. 원금액이 아니라 원금 상환액이 아니라 원금 잔액이라고요. 됐나요? 자, 대출 잔액이에요. 대출 잔액. 그 대출 잔액이 쭉 감소해요. 근데 요것이 대출 잔액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원리금 균등도 감소할 수 있고 원리금 균등도 감소해요. 원금 균등도 대출 잔액은 감소해요. 됐나요? 그럼 점전식도 다 감소해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죠. 체감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점정식은 이 점정식도 어떤 상환 방식이든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점정식이든 기간이 지나면 대출 잔액은 다 줄어들어요. 근데 요 두 개 방식은 둘 다 대출 잔액은 요 그림이라고요. 처음부터 점차 줄어든다고요. 근데 점정식은 처음에 원금 상환이 있어요, 없어요? 점정식은 처음에 원금 상환이 없어요. 점정식은 처음에 원금 상환이 없다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방식이에요. 이해됐나요? 그 앞에 요거 이런 방식이 점정식이고 처음부터 원금이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방식은 뭐다?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이라고요. 다시 이 기간 초 시점부터 원금 잔액이 계속 줄어든다고요. 됐나요? 이게 뭐라고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라고요. 근데 점정식은 처음에 원금 상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점정식, 최정식이라는 것은 뭐 거치를 준다고요. 거치를 3년 동안은 원금 상환하지 마. 그때 이자만 부담해. 거치를 준다고요. 3년 거치 15년 상환. 그러면 3년 동안에 원금 상환이 있어, 없어? 일정 기간 동안 원금 변동이 없다고요.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원금이 줄어든다고요. 대출 잔액이.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그림 잘 보고 그 다음에 13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거 기억이 상환 첫해입니다. 자, 밑줄 긋죠?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있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크다. 예. 원금 균등이 커요. 항상 잘 기억하세요. 자주 노는 거 몇 가지만 딱 정리하면 돼요. 자, 어느 시점을 물었습니까? 1번. 네, 첫 해입니다. 첫 해. 초기 아닙니다. 첫 해에 뭐를 물었습니까? 할 때 원리금 상환액을 물었어요. 첫 해에 원리금 상환액을 물었어요. 원리금은 뭐와 무엇을 합의해요? 원금과 그 다음에 이자를 말하죠. 되나요? 그러면 이 불 때 원금 균등은 원금 균등이 있고 원리금 균등이 있어요. 우리가 원금 균등은 매해 원금액이 뭡니까? 요 원금 뭘 봅니다. 어느 게 클까요? 첫 해의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원금 상환액이 훨씬 커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자 부담이 있어요. 이자는 똑같아요. 첫 해의 이자 부담은 원금을 상환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첫 해의 이자 부담은 똑같다고요. 근데 원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보다 커요. 그럼 이 두 개 합이 뭐라고요? 원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금은 당연히 1이 된다고요. 첫 해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은 같이 하라죠. 첫 해에 원금 상환액이 큰 것이 뭐다? 원금 균등이 원리금보다 크다. 근데 이자 부담은 같다. 조심하라고요. 이자 부담은 같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원금이 크니까 원금 균등이 원리금보다 원리금이 당연히 크다. 이해됐나요? 요거 꼭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최종 상환 방식의 경우는 미래 소득이 감소가 아니고 미래 소득이 증가. 미래 소득이 감소가 아니고 증가. 그 다음에 은퇴 예정자가 아니고 신혼부부나 젊은 계층이죠. 다시 신혼부부나 누구? 젊은 계층에 소득이 증가하는 젊은 계층에 유리하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점정식 상환 방식은 처음에 원금 상환이 없으니까 소득이 증가는 젊은 계층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조기에 뭡니까? 원금 상환을 빨리 하려고 하죠. 자, 틀리고. 그 다음에 D것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매기 월부 금액은 월부가 뭐죠? 얘는 원리금이에요. 자, 그럼 동일하지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 기간에 따라 다른 방식이다. 맞죠? 다르다는 거죠. 원리금은 균등하고 이자나 원금이 변한다 이 말이죠. 이자는 어떻게 되냐? 체감. 원금은 체정. 계속 인지하세요. 원리금 균등 변화를 볼 때는 첫째 원리금 균등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이자를 생각하라. 이자는 어떤 방식이든 체감한다. 그럼 체감하니까 원금 상환액은 체정. 이렇게. 자, 그 다음 리얼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정액하여서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자, 그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가는 것을 뭐다? 체정식. 또 다른 말로 점정식이다 하는 거죠. 자, 디귿과 리얼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계속 문제 풀어보죠.